지금 이 장면, 이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셨지요? 조금 전에 그 양진호 전 회장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은 저희가 그 동영상을 그냥 보여드렸는데 예전에 뉴스 할 때는 저희가 그 순간에 멈춤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그래도 여러분께서 직장 내에서 갑질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직장을 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언어 폭력이 있을 겁니다. 보고서가 개판이네, 개처럼 일만 시키니까요. 이것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대단히 해학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만화에서 저희가 따온 겁니다. 이런 언어 폭력이 먼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성추행입니다. 성추행도 당연히 절대 하면은 안 되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내가 딸 같아서 그래.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딸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라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괴롭히는 분들. 어딜 가나 또라이 하나씩 있다는데 우리 부서는 그런 게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은어적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서에는 그런 게 없네. 웃는 부하 직원들이 웃지만은 거기서 뭐라고 속으로 얘기하는지 이 만화를 보면은 다 나와 있죠.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부하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직장에서 후배를 괴롭히는 이른바 진상 상사 아닙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과연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무엇은 어떤 행동, 어떤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도 있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갖고 있는 한계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SBS의 이영근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런 이름의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번에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관련 조항이 들어오게 된 거죠, 신설돼서. 그런데 이제 그 조항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어떤 추상적으로 이야기되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업무상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사용자가 이것을 신고했거나 뭐 이제 당사자가 신고를 했든 다른 사람이 이걸 알게 했든 하면은 즉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도 해야 되고 보호 조치도 해야 되고 예. 행위자를 기존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행위자를 옮길 것인지 피해자를 옮길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이제 보호 조치도 하고 배제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취업 규칙에 넣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심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징역의 어떤 징역 정도를 물리는 정도의 처벌도 가하겠다. 이런 것들이 법조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 상당히 오죽하면 네. 직장 내 갑질,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이런 행동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으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네. 이른바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의 네. 갑질 이런 분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뭐 대한항공 사건도 그랬고 양진호 씨가 이제 왜 직원을 사무실 안에서 예. 굉장히 폭행을 하는데 이걸 아무도 지금 만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목소리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차라리
대한항공, 양진호 씨 이런 건 좀 나아요. 왜 낫냐면 이 법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폭행을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예.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을 해서 범죄로도 불법 행위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직장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이 희롱적, 힘희롱, 언어적 희롱 이런 부분과 함께 그 은따, 왕따라고 이제 불려지는 좀 더 무형의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먼 것이죠. 예,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다. 어쨌든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런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이런 네. 부분들이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이거는 어떤 통계나 예, 설문조사 통해서도 나와 있는 거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20세 이상 64세까지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10명 가운데 7명 이상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죠. 그 횟수도 보면은 월 한 달에 한 차례 이상이 21.4%, 매주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13.2%고요. 거의 매일 당했다는 피해자도 12%, 10%가 넘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거의 매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학창 시절에나 저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학교를 벗어나서 교문을 벗어나서 직장, 사회라고 하는 데 나와서도 네. 결과적으로 저런 괴롭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거의 매일 당한다는 분도 12%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 폭력,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런 폭력이나 괴롭힘의 피해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어릴 때는 학교 폭력, 군대에 가면 군대 폭력, 직장에 취업하면은 또 이런 직장 내 이런 괴롭힘,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문화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꼭 직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폭력적이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SBS 뉴미디어 팀의 비디오 머그에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 금지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흰머리 뽑아라, 고구마 뒤집어라, 휴일에 회사 와라. 직장 상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로 고통을 받았다면 회사 측에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안전보상법이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사용자, 즉 회사 측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피해 호소 직원에겐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갑질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이 일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S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인천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을 폭로를 했는데 그 폭로한 직원들이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은 이런 부당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용기를 갖고 내부 비리를 고발하겠느냐.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 노동부에다 진정을 예. 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근로감독관이 이제 조사를 했겠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갑질로 보여지는 행위들이잖아요. 사실 보도가 될 정도로. 그러면 인정이 좀 되고 처벌이 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경고가 나가고 뭐 이랬을 만한 일들이 지금까지는 좀 이게 조치가 되지 않았던 거죠. 뭐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네. 직접 삶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언어로 성추행성 네. 이야기를 했다든가 거의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그 대상이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직장 내 이 괴롭힘 방지법에도 앞으로 적용에는 굉장히 먼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가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차라리 때려라.
차라리 욕을 해라. 차라리 개고기를 삶으라고 해. 그러면 녹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행위를 다르게 뭐 이제 평가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일주일에도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오는 상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제가 성희롱에 대해 얘기하고 제가 혹은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것들을 이의 제기하고 나서 제가 은근히 따돌려지고 있어요. 업무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를 사실은 지난 5년간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되지만 앞으로 갈 길이 왜 멀다고 하냐면 요건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이 입증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우리 사법부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는 또 예. 굉장히 많은 길이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또 변호사님께 더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러면 이제 어떤 언행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유형별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되게 그 직장인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괴롭힘의 형태를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 취업 포털인 인크루트가 조사한 걸 보면 업무와 무관하게 그 아주 별 볼 일 없는 허드렛 일을 뭐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지시한다든가 또 뭐 욕설, 폭언, 험담 이런 건 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11% 이상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업무 능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조롱하는 말을 하는 상사로부터의 괴로움 이런 것도 11% 이상이 되고 있죠. 지금 뭐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근무 시간 외에 SNS를 통해서 뭐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또 상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부하 직원에게 하도록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좀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회식 참석 강요, 네. 체육대회 등 사내 행사 참여 강요, 이 강요라고 표현이 됐는데 가령 이런 것도 강요가 될까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웬만하면 다들 참석하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한 번 안 하고 한 2번, 3번 하면 그 강요가 됩니까?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런 후에 참석을 안 했을 때 예.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이런- 불이익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네. 주어진다. 예. 근데 이번 그 법률의 그 의미는 괴롭힘이라는 걸 상당히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의도의 고의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관건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행위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느냐의 여부가 괴롭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예. 다만 문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법률적으로 조금 전에 의도와 뭐 지속성, 반복성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대한 네. 법적 해석 그런 지침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미 법 규정 자체에도 몇 가지를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이 관계가 봤을 때 그 아주 직속 상사라든가 뭐 회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어도 그 업무상 지위나 관계가 우월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일단 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을 하는 게 업무를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뭐 보고서가 왜 그러냐는 등 뭐 왜 말투가 왜 그러냐 뭐 저기 외부 바이어를 대하는데 뭐 태도가 뭐냐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이 말을 어느 정도 혹은 이 행위를 어느 정도 했느냐 같은 걸 지금 보면은 그 적정 범위를 넘어서라고 하고 있는데 요 가이드라인은 좀 애매한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네. 나가고 있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이해가 좀 쉽지는 않은 건데 네. 뭐 괴롭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네.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 뭐 이른바 상사가 네. 되겠죠. 직장 상사.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근로 계약 기간 등 불문하고 하청 노동자나 특수 고용직도 포함이 되고 반드시 사업장 안에서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상 발생한 것도 인정이 되고 행위 요건 이런 게 너무 좀 전문적이에요. 이게-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금 사실은 괴롭힘의 행위자나 피해자, 행위 장소 같은 건 직장 내 성희롱 조항이랑 크게 다르지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는 요 그 법의 이름상으로도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게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주었느냐 같은 것들이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나 의도의 이제 그런 입증을
요하게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해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언어, 그러니까 폭언, 네.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직장 내 갑질 그 피해자의 마음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서 저희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머그팀에서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출근하면 제 업무가 참 많은데요. 부장님 흰머리도 뽑아드리고 차장님 해장라면도 끓여야 합니다. 대리님 드실 옥수수 껍질도 까고요. 고구마도 굽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은 늘 쌍욕으로 시작합니다. 야, 고구마 타잖아. 제대로 안 뒤집어?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살겠지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게 갑질이구나. 어렵게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뭐할 누구네 없어? 당장 튀어와! 그날 이후 회사엔 새로운 사칙이 생겼습니다. 출근하든 퇴근하든 외출이든 휴무든 모두 대면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답답합니다. 한테 싸들고 들어가서 반은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싸기로 한다고 내가 케이스에 어떻게 매겼는지 한번 봐봐. 마이너스 좀 잘라가. 학생 때부터 저희는 군기가 잡혀 있어요. 눈치도 엄청 봐야 되고 눈치 없다, 뭐 센스 없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거든요. 간호사들한테. 저도 일개 가장이고 처자식이 있는데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예, 뭐 일단 이런 영상들 보면은 다들 공감할 거예요. 아, 저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고 갑질이구나. 그런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이른바 꼰대 괴롭히는 상사가 돼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폭언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알겠어요. 또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은 그 폭언도 그 상식적으로 저건 분명히 폭언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사실 없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정도가 폭언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을 부를 때 정상적인 어떤 그 상식적인 직급이나 정상적인 호칭을 쓰지 않고 야, 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도 폭언입니까? 야도 해당이 됩니다. 계속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 정도는 양해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업무 시간 외에 SNS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지시를 했다가 또 갑자기 취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돌발적인 어떤 지시사항 뭐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저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그 회식에 참여를 했는데 또 술을 먹도록 강요하는 경우, 흡연을 강요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따돌림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동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험담을 한다든가 말하자면 이를테면 뒷담화를 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그런 언행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은 바로 격리를 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 취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하고 형사처벌까지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드는 궁금증이 저거 누가 입증을 해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이게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이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게 왜 자기에게 괴롭힘인지를 또 입증을 사실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가해자 측에서 이게 왜 괴롭힘이 아니었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건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때린다든가 차라리 폭언을 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그
객관적인 뭐 증거로 동영상이나 녹취 그렇죠. 파일이 있으면 그건 네. 분명히 증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면 뭐 계속 심야에 예. 톡을 했다든가 뭐 문자로 욕을 했다든가 그런 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부작위입니다. 아무것도 안 부작위. 함으로써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제가 당했던 그 괴롭힘은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미약하게 하는 것 같이는 표시가 돼요. 하지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는 누가 봐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이 그렇죠. 사람은 업무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줄 그렇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디 딴 데로 전혀 도태되고 예. 진급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건 좀 낫습니다. 예. 그래도 이것도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시키는 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녹음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문자로 남길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시키는데 자기들끼리 저편에서 쑥덕쑥덕 하는데 자기를 힐끗힐끗 봐요. 이런 일들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6달, 1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한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자기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부호나 혹은 사진 같은 것들을 게시판에 계속 올려서 피해자를 계속 조롱하는 행위, 누가 봐도 그건데 내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외부에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결국 전체 맥락을 이제 살폈을 때 이러이러하다라는 경험이 축적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저렇게 그 기준을 지금 보면 제시를 하잖아요. 몇 가지 사례를 들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법이 아니어도 일반 형법으로도 우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 쓰고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들은 얘기가 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아까 뭐 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제가 그 지적도 그러니까 봤어요. 이 법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네.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해서 그걸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3년의 징역과 예.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실은 회사 내에서 징계 말고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한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지난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 그때는 어쨌든 이게 작은 시작이다. 이런 데 의미를 부여했던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과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 거죠.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법이라는 게 갖는 게 너무 세밀하게 다 일일이 간섭해서 이제 일상을 다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지금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들로 징계를 하고 나면 이제 가해자와 회사가 행정소송 같은 걸로 나중에 이제 쭉 그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마다 또 이제 어떤 사건마다 지나치게 그 행위에 비해서 피해에 비해서 다르게 의율되는 게 많은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가지고 계속 법적 다툼이 일어나요. 이것도 그게 예견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부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징계의 범주라든가 행위에 따른 그 책임 정도를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동부가 앞으로 그런 가이드라인 주고 어쨌든 간에 이런 작은 발걸음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변호사님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주가 일단 신경 쓰면 적어도 그 밑에서는 취업 규칙이라도 만들고 뭐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사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뭐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뭔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이렇게라도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한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앞으로 뭐 입법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좀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시행 과정에서 사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게서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사 갈등이 심한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회사의 형편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해야 돼서 인력 배치를 또 재배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노동단체나 그 노조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이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갈 길이 먼데요.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괴롭힘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 있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법 정신을 담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바꾼 건데 직장 안에서 괴롭히는 행위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보다 나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법 정신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담고 있는 근본 취지, 이 부분은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이 법을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